담론으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18세기부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에는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 계급들이 맨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 뭐 문학적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반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미적인 그 반응이 일어나는 감각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자의 감각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문학 장르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진정한 입맛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입맛을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그걸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17세기까지 그 문학에서 뭐 입맛 이야기하고 하던 사람들은 무조건 호모 읽으라 그래요. 호메로스를 읽어야지만이 좋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입맛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호메로스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번역이 된 거는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히라브를 알아야 되는데, 히라브를 아는 사람이 뭐 1%도 안 되는 사회에서 계속 호모가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 귀족 그 계급이 뭐 좀 미적 가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발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 개념이라는 것에서부터 어떤 감각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미적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에 그 터닝 포인트를 이 텍스트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독일어에서는 이 입맛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 있고 에스테티쉬라는 단어고, 그것이 라틴어에서는 어떤 perceptive라는 뜻의 단어고, 그것에 더 올라가 보면 그리스에서 이제 감각과 관련되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크의 입맛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재밌는 한 부분입니다. 이게 서문인데요. 이 글의 서문인데, 이 책이 1759년, 그러니까 57년에 1판이 나왔고 59년에 2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맛에 대한 서문은 2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1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통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의 입맛에 대한 글을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크가 읽고서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려고 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테이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에드먼드 버크는 계속 공통적인 그 입맛에 대한 강조를 계속합니다. 근데 휴음은 공통적인 입맛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자기 글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자기가 이 서론을 다시 써서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화가와 구두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화가가 어떤 구두를 그렸어요. 근데 그 구두를 본 구두쟁이가 잘못 그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요 구두를 30년 만들어 봤는데요, 구두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저렇게 안 되거든요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은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해부학자가 화가의 작업실에 가서 어떤 사람의 신체를 그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한 30년 해부학을 했는데 사람의 몸이 안 저렇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인가? 혹은 아름답지 않은 그림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뭐 구두에 대한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재현의 대상이 재현된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지식의 문제와 그것을 재현한
그 방식이 표현하는 어떤 미적인 경험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그 뭐죠? 좋은 입맛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맛에 대한 그 옹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 재현된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실적인 반영이라는 것이 그 미적인 경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재밌는 예입니다. 그 존 더 베프티스트 그 뭐죠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당하는 장면.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목이 잘려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누가 목을 들고 있고, 얼굴 이렇게 뭐죠 머리를 들고 있고 이렇게 잘려서 몸은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순교의 아주 좋은 성화입니다. 성화라서 이거를 딱 영국 왕실에 걸어놨는데 터키 황제가 와서 딱 보고 잘못된 거라고. 내가 사람 목을 좀 많이 쳐봤는데 실제로 쳐보면 좀 피부가 저렇게 안 된다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터키 황제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그림이냐? 모든 저 사람들이 다 이거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재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전제를 하나 다는 게 그 화가 구두장이 해부학자 터키 황제 공통점이 있는데 실물이 온당하게 모방되었다고 인식하는 한 그들은 자연 대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주는 형상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에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입맛이 자연적인 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leasure, satisfaction, sympathy 요 세 가지를 미적인 어떤 경험의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justly imitated라고 하는 말이 이게 accurately imitated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모방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온당하게, 이게 justly.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당하게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폴트를 찝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 자체가 주는 어떤 미적 경험이 감소하진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버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내추럴 테이스트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되게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릇된 입맛, 잘못된 입맛은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판단력 이야기는 그 앞에 저 신고전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평가의 기본적인 능력은 판단력입니다. 그 정교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신고전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근데 이 버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수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대한 정도로 감수성에 의존한다. 정확한 판단력. 그러니까 판단력의 정확성은 감성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좋은 감수성을 가져야 되느냐?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신고주의자들도 계속 자연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천재들인데 내가 시인이 되고자 하지만 자연을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자연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고전 작품을 읽어야 된다. 그게 신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호모를 읽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읽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그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급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입맛이 올바른 대상이거나 지식을 잘 연마한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에 도달하듯이 정도에 의해 습관에 의해 건전한 판단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판단에 이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트루 테이스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릇되는 입맛을 가진 사람은 경솔한 경우, 성급하거나 경솔한 경우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숭고와 미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뽑아봤습니다. 그 숭고함과 관련되는 건 이 공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숭고한 것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고딕 소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압도당하는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한 관념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어 단어에서 delight라는 단어를 그 pleasure라는 단어와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beautiful이 낳는 어떤 즐거움은 pleasure입니다. 근데 sublime, 숭고함이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은 delight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delightful 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양 대립적으로 지금 이걸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한 번역서가 너무 번역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소셜 퀄리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말하는